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조만간에 회담을 갖는데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미사일 오레슈닉이 미국에 큰 충격을 던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립화, 탈나치와 무장해제,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조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대부분 동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 이 설교지는 그만해라, 이제 현실에 눈 떠라, 이렇게 이제 미국인들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소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 시리아 문제나 그리고 이제 세르비아 코소보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천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르비아인들은 종교회죠. 종교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가끔 이 세르비아 국민들은 신의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좀 과장된 생각이지만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는데, 이 세르비아인들을 악마화하는 작업, 이것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서구가 해왔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악마화 작업과 마찬가지입니다. 세르비아인들은 종교의 국가로서 이 카톨릭의 공격을 끝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오스만 투르크에 일정 정도 협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물론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면은 세금 같은 것은 면제해 주는데, 그러나 이제 종교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 이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있는 캐톨릭 세계와 이렇게 군사적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나 또 이탈리아 피가 흐르는 크로아티아, 이들은 이제 세르비아인들을 미워합니다. 2차 대전 때 무지막지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르비아는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이 유고 내전이 터졌을 때, 전 유럽은 달려붙어서 이제 세르비아를 갈갈이 찢었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뒤집어 씌웠죠. 스레브레니차, 보스니아에 있던 사건들, 테러, 학살, 그리고 코소보에 있었던 학살. 그런데 이런 것이 전부 날조국이라는 것을 한 10년도 더 지나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세르비아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코소보는 서구가 쳐들어와서 점령한 땅입니다. 빼앗은 땅입니다. 이 세르비아 땅이죠. 그런데 독일의 AFD, 대한정당입니다. AFD가 코소보와 메토히아는 세르비아의 일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청중 모두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독일의 극우 정당으로 분류되는 AFD, 그런데 물론 이 안에는 좀 이제 나치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보면은 심심치 않게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는데, 그런데 이들은 소수입니다. 크게 이 AFD, 이들은 독일의 어떤 국가주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반이민 정책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글로벌리스트 아젠다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코소보가 대표적인 글로벌리스트 아젠다죠. 세르비아에서 이 땅을 뺏고 이곳을 나토 기지화합니다. 무려 2만여 명에 가까운 그런 이제 나토 병사들이 있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하는가? 발칸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미군을 빼겠다, 한 5,500명 정도의 미군을 빼겠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을 던지게 됩니다. 그 남아있는 이제 군인들, 이탈리아군, 독일군, 프랑스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역시 여기서 군대를 빼야 된다. 그리고 코소보는 세르비아 땅이다. 물론 세르비아는 이 코소보 내에 있는 무슬림 주민들, 이들을 인종 청소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세르비아인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하고 인구를 동화시킨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했던 그런 식의 이제 공격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코소보에서 나토군이 떠나면은 세르비아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코소보는 일정 정도 자치권을 갖는 것, 이것이 국제법적으로 타당한 겁니다. 독일의 AFD, 다음 집권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당입니다.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가 코소보에서 철수한다, 이런 루머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이 사태 추이를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베어복 할아버지가 진짜 낙지입니다. 낙지. 히틀러 밑에 있던 낙지죠. 그런데 이 베어복은 틈만 나면은 러시아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뭘 합니다.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스위스를 지나서 오데르강을 건너고, 그리고 폴란드를 침공하고 브란데부르크로 들어온다, 이때 유럽은 끝났다, 일단 선전선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러시아군에 맞서서 어디서 싸웠다, 오데르강에 집착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이 히틀러 나치 소속인 할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러시아군과 싸웠던 것 같습니다. 이 할아버지 손에서 좀 컸다 합니다. 좀 훈육을 받고 있겠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영향, 즉 이 러시아에 대한 어떤 이제 뭐 루소포비아 증오심 이런 게 이제 베어북 피 속에는 그대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일의 주류 사회 대부분이 아닌가. 저는 과거에 독일은 반성하는 나라, 그리고 2차 대전 때 이제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반성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철저한 착각이었습니다. 미국과 서유럽 모두 독일에 있는 히틀러 나치 후손들, 이들이 독일의 주류 사회를 형성하고 독일을 장악하고 이것을 은연중에 지원해 왔다는 사실을 나중에 이렇게 알게 되었죠. 미국과 서구가 왜 이렇게 했을까? 당시는 독일이 소비에트에 맞서는 최전방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우크라이나군이죠. 대리군입니다. 그래서 독일 육군을 매우 막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독군이죠. 이때는 독일이 이제 이 대리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낙지의 후손들, 러시아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있는 이들을 이제 후원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이 고스란히 지금의 독일의 이제 지배 체제로 넘어온 겁니다. 뭐 베어북뿐만이 아닙니다. 뭐 폰데어 라이언 아줌마 이런 자들 공이 그들의 혈관 속에는 낙지의 피가 이제 흐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레슈닉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푸틴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오레슈닉의 워헤드는 태양의 온도, 열기도 이제 견딜 수 있다.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뭐 대륙간 탄도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워헤드를 보호하고 있는 외부에 이제 뭐 철판이죠. 뭐 티타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철판이 있습니다. 이게 고온에 견뎌야 됩니다. 매우 빠른 속도, 엄청난 마찰열이 발생할 겁니다. 이 열을 견뎌야 되는데 중국도 지금 그런 실험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레슈닉은 태양의 이제 온도도 견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오레슈닉 관련된 루머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드네프르 지역에 떨어졌던 오레슈닉, 이것이 미국과 서유럽 나토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나토 국가는 우크라이나 내에 한 11개 정도의 나토의 비밀 벙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밀 지하기지죠. 그래서 뭐 깊이는 한 뭐 60m 정도 이렇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오레슈닉 한 방으로 드네프르에 있는 어떤 이제 나토 비밀기지 커맨드 센터죠. 여기를 때렸다, 이런 이야기들 뭐 그때도 올라왔지만은 이것이 점점 더 이제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오레슈닉의 사정거리 안에서는 숨을 곳은 없다는 거죠. 일단 그 이제 사례로 탄두가 없는, 폭발성 탄두가 없는 오레슈닉을 드네프르 지역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과 서유럽은 큰 충격을 받고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 그들이 기존에 이제 구축하고 있는 비밀 벙커, 이것은 뭐 대체 한 60m, 한 지하 한 100m 이 정도 이제 건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대부분 서유럽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유럽에 가면은 주요 이제 미군 기지, 나토 기지가 있죠. 지상에 있는 것과는 별개로 지하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 핵탄두도 보관하고 있겠죠. 그리고 커맨드 센터가 거기 있습니다. 지휘부를 러시아는 언제든지 타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렇게 이제 서구에도 계속 알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레슈닉이 저희 드네프르 지역에 있는 그동안 이제 서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비밀 벙커, 이것을 타격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미국은 이 게임은 안 된다. 일단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력을 이제 자제하고 있다. 이런 사실 뭐 이건 뭐 이미 다 알려져 있죠. 젤렌스키가 멀쩡하게 돌아다니는데 푸틴이 젤렌스키 없애기로 작정하면은 뭐 이제 이 키예프에 뭐 하나 떨어뜨리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 그리고 소모전에서도 나토 역시 패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야, 너 빨리 뭐 프랑스나 어디로 도망가라, 뭐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도망가지 않으면은 이제 안 좋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젤렌스키를 걷어내고 러시아의 몇 가지 항목, 특히 이제 러시아는 4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영토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추가적인 영토를 확대하려는 그런 야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미 지역에 이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첫 번째는 뭐 디나치피케이션, 탈나치와 그 다음에 이제 무장을 제한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장 군사력을 제한하는 거죠. 뭐 이것은 뭐 그 지난번에도 계속 협상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립화죠. 일단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 중립화. 이것은 뭐 이미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사력을 제한하겠다. 이것은 지금 계속 협상 중입니다. 그리고 디나치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젤렌스키와 그 주변에 있는 일당들을 이제 권좌에서 끌어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보고 프랑스로 떠나라.
그리고 나머지 잔당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바로 감사로 하는 겁니다. 수사죠. 너 돈 얼마 빙땅 쳐서 이런 거를 추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국은 망상에 쩔어 있습니다. 영국이 얼마나 이제 제정신이 아니냐면, 자, 이 나토 커맨드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켜야 된다. 이 뜻은 뭐 이 중립파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무장을 해야 되고, 폴타바, 드니프로, 크리비리 이 세 군데에 나토 이제 군 기지를 만들어야 된다. 물론 이것은 영국의 망상입니다. 뭐 영국은 지금 망상질 이해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제 드니프르에 오레슈닉이 떨어지고 나토 이제 지하 벙커는 아마 날아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뭐 폭발성 탄도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대로 이제 생매장되었겠죠. 어쨌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으로 손을 뗀다. 이것을 점점 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뉴스가 올라오는데, 이 러시아 측에서 동유럽에 동진시킨 나토군 다 빼라. 즉 이것은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그리고 발틱 3국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틱 3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 폴란드나 루마니아 여기에 대해서는 협상을 해서 뭐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일단 뭐 우크라이나 중립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죠. 그리고 영국의 이제 스타머, 이 영국은 이제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온갖 소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시진핑이 이게 쿠살이 들었죠. 뭐 시진핑인가 왕인가 뭐 저는 기억은 안 납니다. 뭐 영국에 가서 이제 뭐라 설교지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그럴 입장이 아니잖아.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던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 영국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깨갱했다고 합니다. 영국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교지를 합니다. 뭐 아프리카, 중동 가서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행동하지 마. 이렇게 설교지를 합니다. 이때 이제 이 케냐의 외무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영국 저놈들은 오면은 맨날 설교질이야. 그런데 들어와서 뭐 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설교질만 하고 가는 거죠.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런데 이 중국이 오면은 뭐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더라. 이렇게 이제 케냐 외무장관이 영국을 조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서유럽에 대해서 3주의 기간을 주었다. 3주 안에 미국이 주도하는 이제 뭐 휴전협상, 뭐 종전협상, 여기에 무조건 동의해라. 이렇게 이제 기간을 준 겁니다. 만약 이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유럽에서 미군을 빼겠다. 이렇게 이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미군을 빼면은 뭐 서유럽은 뭐 거의 비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러시아의 침공 여기에 뭐 저항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 굴복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이 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주의자다. 그는 러시아가 이겼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처음부터 러시아의 대의는 정당했고, 그리고 러시아의 안보에 대한 우려, 그들은 이런 안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 우리는 진정으로 중립적인 우크라이나가 필요하다. 탈나치와 비무장화, 중립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동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은 젤렌스키와 통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 일부는 아직 인지 불협화에 이제 고통을 받고 있다. 당신은 몇 년 동안 무언가 사실이라고 거짓말을 듣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었을 뿐이다. 우크라이나는 선하다.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적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유럽 전역을 정복하려는 사악한 러시아에 맞서서 고귀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건 다 헛소리다. 이렇게 이제 맥그리거 대령이 일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런 걸 올렸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디나치피케이션,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일단 젤렌스키를 걷어냅니다. 선거를 통해서 걷어낸 다음에 우크라이나 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를 하면은 어떤 놈이 얼마를 삥땅 쳤나 이런 것이 다 드러납니다. 미국이 이것을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이 디나치피케이션을 위해서 일단 낙지들이 주로 이제 헤쳐먹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별장을 사고, 두 번째는 이들을 깡그리 털어서 이들이 빼돌린 돈을 다시 이제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이제 국방 관리가 4천만 불을 빙땅 쳤다. 뭐 정확하게는 4,600만 불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올렸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정권에 대한 철저한 감사 조사, 이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푸틴은 장관들에게 이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구 기업들이 조만간에 이제 러시아로 다시 돌아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해서 준비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현대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뭐 100만 원에 팔았나요? 현대차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가져와야죠. 지금 이 한국의
뭐 이 무슨 사대부들 참 어이가 없어서 서구 기업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시 이제 돌려받을 겁니다. 물론 뭐 러시아 외환 보유고도 넘겨주게 되겠죠.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서구의 자산이 러시아에 압류돼 있고 뭐 러시아 외환 보유금이 동결이 돼 있고 뭐 코미디 같은 이야기죠. 이들은 다시 교류하지 않을 수가 없고 독일이나 서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사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 논리를 떠나서 생존의 논리입니다. 이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저가의 가장 값싼 이제 운송료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떡밥에 매달려서 지금까지 이제 생쇼를 한 거죠. 자, 이 러시아 시베리아에 엄청난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것을 누려야죠. 값싸게 가져와서 누려야죠. 그래서 한국의 제조업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러시아는 엄청난 자원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85, 뭐 85조 달러의 엄청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이제 에너지 대기업 가스포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이제 기술 벤처를 위해서 협력을 해라. 일론 머스크랑 또 무슨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빠르게 이 미국 경제권과 협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 이제 값싼 천연 자원들, 광물 자원, 히토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 접근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것은 미국 제조업 부활에 매우 중요한 발판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캐트린 타이슨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 저도 이제 어제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트럼프가 5천억 달러 히토리에 대해서 이제 뭐 젤렌스키가 딜을 한다. 그런데 뭐 젤렌스키가 딜을 할 상황입니까? 푸틴에게 달라는 거죠. 야, 너 이야기하는 거 좀 들어줄 텐데. 자, 미국은 첨단 제조업을 부활시켜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장악하고 있는 히토류, 뭐 중요 망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이 게르마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주라. 야, 5천억 달러치. 이렇게 이제 딜을 하는 거죠. 푸틴 입장에서는 뭐 별로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미국과 경제 교류를 하면서 그들이 장악한 거의 뭐 이 10 트릴리언 달러, 그 중에 2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물론 뭐 캐서린 타이슨은 뭐 10% 빅가이에게 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어쨌든 자 10에서 12 트릴리언 달러. 이것을 이제 이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재건할 겁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도덕적인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리고 푸틴이나 러시아 국민들은 그런 책임을 떠안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러시아란 나라, 이 러시아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매우 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 그들 대부분은 러시아나 그리고 러시아 자체에 대해서 뭐 거의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 러시아를 알고 러시아인들을 알면 알수록 이들에게 이제 가깝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게, 뭐, 그건 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를 아는 미국인들, 뭐, 이,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 스칼리러, 이런 사람들은 러시아인들의 이제 스피릿, 영혼, 소울, 이것을 이제 존중을 하죠. 그리고 이 양반은 뭐, 유명한 이제 루소포비아입니다. 뭐, 퍼거슨 교수, 선전선동가죠. 야, 조지 H.W. 부시는 말이야,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이것은 용납할 수 없어, 참을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를 박살을 냈습니다.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공화당 대통령이 이렇게 반응했는데, 야 트럼프 너 왜 우크라이나를 항복시켜? 여기에 대해서 제이디 벤스가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도덕적인 헛소리에 불과하다. 세계주의자들, 글로벌리스트든 이런 이제 훈계질을 하고 다니면서 세계 대중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다면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유럽도 바이든 행정부도 우크라이나에게 승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유럽도 뭐 다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도 사실이고 2년 전에도 사실이고 작년에도 사실이다. 러시아를 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갈아 넣었습니다. 전투 현장의 현실, 러시아의 수적 우위, 그리고 유럽의 고갈된 재고, 그리고 유럽의 고갈된 산업 기반, 그것에 대해서 당신들은 알고 있는가? 트럼프는 현실의 기초에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팩트를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우리 서유럽 동맹국은 미국의 관대함 때문에 크게 이익을 보고 있었다. 두 번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뭐 인적인 그리고 무기 측면에서 엄청난 수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은 이제 갈등 당사자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도 미국과 대화 의사를 가지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뭐 미국의 속국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갈등을 종식시키려면 갈등을 시작하고 지속하는 데 관여한 사람들, 러시아도 이 안에 들어가죠. 이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번 러우저는 이 군사 무기 비축, 그리고 이제 경제 제재, 그 외 여러 가지 것에 있어서 미국의 국가 운영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지금도 주고 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에 다 나쁘지만, 그리고 미국에게 나쁘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미국 국민들의 시각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해야 하며 지금 당장 추구해야 된다. 이 충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설교질하고 훈계질하고 미국이 자유의 수호신이 돼야 된다. 일단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도덕주의나 역사적 문맹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필요 없다. 앞으로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에 기초해서 정책을 이끌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신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체 워로드 역시 이제 제이 벤스의 이 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해결책은 러시아의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나치피케이션, 그리고 비무장화, 중립화, 그리고 영토 문제도 있겠죠.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거의 전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자, 이제 협상과 항복 차이는 1년밖에 없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하지 않으면 1년 뒤에 철저하게 항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현실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든 싫어하든 이것과 상관이 없는 사실이다. 러시아는 지금 당장 식탁에서 우크라이나를 요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작사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도살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러시아 요구가 충족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러시아인들은 끝까지 싸울 것이고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할 것이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모전뿐만 아니라 나토 기구 전체에 대한 소모전에서도 승리했다. 이렇게 암체 워로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USAID 자금이 이제 끊어졌죠. 과거에 마이단 폭동 때 USAID 자금이 흘러 넘쳤을 때, 자, 이제 빅토리아 눌랜드에 따르면은 한국 돈으로 한 6조 원이 흘러갔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이 젤렌스키는 미국 대사관에서 항의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시민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미국 대사관에서 이렇게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돈 떨어지면 끝이죠. 자, 그리고 트럼프는 브릭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브릭스가 미국 달러의 패권에 이제 위협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바이든은 여기에 대해서 손을 쓰지 못했지만 나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저는 회의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브릭스가 새로운 통화를 만들어서 달러를 대체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브릭스 국가들은 자국의 화폐로 거래를 무역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현실을 캐서린 타이슨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처음부터 이 달러를 패배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 자체가 없습니다. 브릭스가 합의한 것은 무역 교육국 상대국의 화폐 이런 것으로 이제 무역을 하는 데 대해서 공통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달러의 지위를 남용을 했습니다. 자, 남용을 하고 그리고 대외에서 다른 나라들이 믿고 맡긴 자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동결을 하고 압수를 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스스로 달러의 지위를 약화시켜 왔습니다. 자, 이제 달러의 대체 통화 이런 것을 브릭스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달러의 대체 통화는 달러 외 그 외 모든 통화다. 다른 나라들이 자국의 화폐로 무역을 하는 현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아주 깐죽거렸죠. 과거 이제 민스크 협정 관련돼서 이야기하는데 푸틴이 이 옆에서 이제 민스크 협정 준수에 대해서 재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제 실실 비웃고 있습니다. 이때 젤렌스키가 비웃을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역시 이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서유럽은 전폭적인 지원을 이제 우크라이나에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분야에 있어서 조금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젤렌스키는 이제 전쟁을 할 결심을 했었죠. 처음에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될 때는 우크라이나 전체 주민에게 반드시 평화를 이루겠다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들어서자마자 바로 이제 180도 태도를 바꾸고 러시아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조작질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이 미국은 이 책임을 물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야 젤렌스키 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원인의 일부를 젤렌스키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이제 부각이 되겠죠. 그리고 푸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고대 이 그리스 신화 아시죠? 자, 일리아드에 보면은 이제 이 아킬레스가 친구, 뭐 연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파트로클로스가 이제 헥토르 손에 죽습니다. 이때 이성을 상실하고 날뛰면서 결국 이제 헥토르를 죽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노를 자제를 하지 못하고 그냥 미쳐 날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킬레스건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되는 거죠. 자, 이것에 빗대서 이제 그리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이 어떤 인간을 파멸시키고 싶으면 먼저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어라. 뭐 단순히 여기서 화가 났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이성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파멸할 때는 이성을 상실하고 날뛰다가 파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을 잃지 말아야 된다. 푸틴은 지난 수년 동안 뭐 거슬러 올라가면 2014년부터입니다. 2014년부터 한 10년 동안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대처해 왔습니다. 민스크 협정을 기다린 이제 8년 동안의 기간도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내심이죠. 뭐 저도 과거 방송에서 야, 푸틴 저놈 말이야. 러시아인들을 배신하고 이 슬라브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야. 뭐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계 주민들에도 있었고 또 러시아 내에도 있었습니다. 강경파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 인내심 그리고 냉정함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조기에 해결했으면은 뭐 이런 비극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이 러시아의 위상 이것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리고 세계 지정학 자체가 변했습니다. 서유럽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가 이 푸틴의 러시아가 글로벌리스트와 맞서는 것 이것을 보면서 자신감을 되찾게 된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는 좀 미국의 영향력이 여전히 지속됩니다만 이들 국가들이 이제 자립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남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 중국의 침투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지금 중국이 남미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개발 프로젝트들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중국이 야 남미 들어와서 미국의 앞마당 이곳을 장악하고 있다. 야 나쁜 놈들 이렇게 욕을 한다고 한들 미국은 그동안 뭐 했냐는 거죠. 미국은 남미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 미국의 대외 개입, 미국은 뭐 전쟁을 하고 뭐 우크라이나 가서 불장난을 하고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어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더라면 미국의 경제적인 위상은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졌을 겁니다. 미국은 90년대 뭐 이 젊으신 분들은 좀 믿기 힘드시겠지만 90년대 미국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을 경쟁할 상대 이런 것은 그때 당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그때 미국 국민들은 자신감에 차 있었고 미국 어디를 돌아다녀도 경제적으로 그리고 민생 측면에서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고 제조업이 있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좋은 월급을 받고 그리고 연금에 이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이런 믿음이 존재했던 때가 바로 1990년입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미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신뢰를 추구한 나라들이 있죠. 뭐 중국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1990년대 그때 후반 미국의 전성기 바로 2000년입니다. 2000년에 전 세계 산업 생산력 뭐 이것은 이제 특히 제조업 관련된 겁니다. 미국이 25%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이 11%, 독일이 8%, 이탈리아 4%. 그런데 2030년이 되면은 중국이 45%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11%, 25에서 11%로 비중이 상대적으로 쪼그라들었죠. 한국은 양호합니다. 한국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한 3%. 그리고 일본이 5%. 2000년대에는 11%인데 5%로 쪼그라들었죠. 독일은 8%에서 3%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 한국은 제조업의 밸런스가 잘 유지되고 있는 건강한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좋은 위상을 이제 2030년에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피터 나바로의 책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2016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이 유튜버를 한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9년에 유튜버를 시작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뭐 사기 탄핵,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책 때문입니다. 피터 나바로의 책을 보고 이 한국도 중국의 성장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어떤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는지, 이 바보 같은 짓의 핵심은 바로 중국을 키워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미국의 쇠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미 이때 피터 나바로는 이야기를 하고 뭐 그 이전에도 여러 학자가 있었습니다만 피터 나바로가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많은 글로벌리스트 그리고 중국에 팔려 넘어간 매수된 자들, 이들은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한국 내에서도 그렇고 야 이제 뭐 중국의 시대야 뭐 어쩌고 중국과 협력을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떠들었죠. 그런데 피터 나바로는 그 뒤에 있는 위험을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중국에 의한 죽음, 미국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저는 2019년도부터 이제 중국의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뭐 노란 딱지, 빨간 딱지 두드려 맞았죠. 왜냐하면 그때 중국을 욕하면은 비판하면은 그냥 무더기로 이렇게 제재를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날라갔습니다. 방송도 날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요즘 뭐 떨거지들 들어와서 뭐 화교냐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웃음이 나오죠. 자, 제가 이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썼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의 총력전에 나서서 중국 경제를 부러뜨릴 거라는 방송, 이런 방송으로 한국 유튜버는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수건 사업은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 추세로 2030년이면 중국의 제조업이 글로벌 제조업의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제조업도 중국 투자 회사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나 한국 등은 이 발전 수준에 따라서 고부가에 집중하고 저부가 제조업은 포기를 하고 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저부가 첨단 제조업 이것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분야도 아직 이 저비용 높은 마진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가 이제 제조업의 수직 계열화 이점을 누리고 있죠. 미국이 처한 심각한 문제는 군수 산업에서 이번에 여실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무기 제조에 이용되는 티타늄의 경우 90%를 러시아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성분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 전체 공정이 스미토모 금속에서 수입한 러시아산 티타늄, 이것을 가공해서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데 여기에 미국의 무기나 항공기들이 튜닝이 되어 있다는 거죠. 티타늄에도 뭐 인장 강도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이 금속 성질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튜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데 아프리카 티타늄을 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러시아가 수출을 제재하자 럭히드 마틴 그리고 이제 이 보잉사 이들은 심각한 생산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게르마늄 등 각종 히토류 수출을 줄이자 레이더, 미사일, 첨단 무기 생산에도 차질을 겪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업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소재뿐 아니라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럭히드 마틴 CEO가 밝혔듯이 자신의 회사만 중국에서 이제 부품 2만 개를 수입하고 있다. 보잉도 몇만 개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외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기가 힘든 상황이죠. 첨단 부품 소재 최강자 일본. 사실 이 중국이 부품 소재에서 강자로 부상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미국은 아닙니다. 미국은 원래 이 부품이나 소재 부문에서 일본보다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일본산 이것에 의존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 기업들이 이 중견 뭐 대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이제 부품 소재 공장을 많이 지었습니다. 한국 내도 좀 지었죠. 그런데 이게 역으로 일본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전 세계 제조업에서 이 중국 역시 이제 비중이 커졌지만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일본의 영향력이 심각하다는 것, 이것도 이제 한국 분들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그냥 뭐 노 재팬 뭐 이딴 헛소리 떠들고 있죠. 이 첨단 소재나 부품은 일본 기술 없이는 만들 수 없는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히토류가 그냥 퍼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히토류는 가공을 해야 됩니다. 이 가공 기술, 테크놀로지는 일본이 뭐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업체가 바로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을 키워준 거죠. 미국의 제조업 부활에 올인하는 트럼프 입장에선 중국과의 일정 정도 타협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돈바스까지 합쳐서 이제
$85 트릴리언, 85조 달러 정도의 에너지와 히토류 등 광물 자원을 가진 러시아와도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미국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당장 뭐 여기저기 파헤칠 수는 없죠. 뭐 러시아는 지금 이 광산 이런 게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제조업의 중국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첨단 소재 부품의 강자인 일본 기업이 먼저 탈중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체 이제 투자처를 찾아야 되죠. 뭐 이제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것도 이제 찾아야 됩니다. 이런 작업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 10년에서 20년 정도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된다. 이 기간 동안 중국과 심각한 무역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뭐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그리고 뭐 보복 관세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 대부분은 대중국 협상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싱크탱크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과 이번에 만나면은 하하호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일정 정도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유튜브에서 떠드는 미국이 칼을 뽑고 뭐 중국과 경제전쟁 한판하고 이 중국을 굴복시킨다. 이런 것은 소설이라는 겁니다. 이번 임기 내에는 구경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20년 기간 동안 미국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 그것이 이런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미국 제조업이 처한 딜레마와 난관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은 영화처럼 극적으로 흐르지 않을 거다. 여기서 월남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은 3,800대의 전투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12,000대, 전투기 포함해서 12,000대의 항공기를 상실했습니다. 월남전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망했습니다. 이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세계 최강국의 위치에서 전쟁 몇 번 잘못 치르고 이제 경제가 폭망을 한 거죠. 그리고 금태한제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달려가서 이제 중국과 화해를 하는 거죠. 이것은 일단 적의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뭐 적은 이제 소비에트 하나만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이 중국의 저가 노동력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이제 일본 제조업이 부상하면서 미국 제조업을 이제 흔들었습니다. 미국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죠.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이 20년 기간 동안 미국은 큰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실을 다지고 첨단 제조, 특히 마이크로 프로세서, 반도체, 컴퓨터, 통신 이런 데 이제 집중을 하면서 미국은 이제 이 경제를 부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손을 잡고 저가 노동력의 수혜를 누리면서 일본 제품과 이제 맞섰습니다. 20년 기간 동안의 부활 작업, 그리고 90년대 미국은 최강자의 이제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닉슨이 했던 것과 유사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소련은 공산주의 경제의 모순과 낭비 때문에 스스로 망한 겁니다. 이 공산주의 종주국으로서 혁명을 수출하기 위해서 그냥 좀 뻘짓을 했죠. 그러다가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미국이 뭘 해서 망한 것은 아닙니다. 아프간전은 이 소비에트의 어떤 뭐 잘못된 선택이긴 하나 그러나 큰 상처를 주진 않았습니다. 이때 소련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대부분 멍청한 실수와 뻘짓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카터나 그리고 포드 그리고 레이건 때 이 대소비에트 전략은 온통 이제 엉뚱한 짓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뭐 중남미에서 뻘짓하고 뭐 이런 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선전과는 달리 미국의 전략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소련은 바보 같은 경제 구조와 대외 정책으로 무너졌을 뿐입니다. 어쨌든 70년대, 80년대, 20년 동안 미국은 이제 제조업을 이렇게 부활하고 건강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첨단 업종으로 기존의 이제 사양 산업들을 대체하면서 미국은 강자로 거듭났습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는 놀라울 정도로 실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이데올로기 사대부들이 야 트럼프 저놈 말이야 뭐 제가 욕이라서 이제 지웠습니다만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 변화는 최소 15년짜리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는지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시장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을 딱 놓고 중간에 한번 빙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컴파스로 원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국가들이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북한, 러시아. 러시아는 엄청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의 테크놀로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조 역량이죠.
한국은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들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미 트럼프의 미국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협력을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형태로 후원을 해주시면 보다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